57일째인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 믿으시겠어요? 호호호, 애기 아빠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로 57이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손주가 있는 분들, 특히 딸 가진 어머니들은 제 얘기 제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옛사랑의 후회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람이 말이죠, 오래 살아도 깨닫지 못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원했던 걸 너무 늦게 가졌고, 또 그로 인해 감당 못할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대학교 시절 동아리 선배와 연애 끝에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다 가진 줄 알았어요. 다만 하나 아이만 생기면 완벽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하나가 오지 않더라고요. 병원, 한약방, 산후조리원까지도 다녀봤습니다. 수술도 했고요.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결국 49,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저는 그 이후로 엄마가 될 수 없는 여자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눈도 무섭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갔지만 사실은 날마다 마음속에서 골마갔습니다. 집 안엔 항상 조용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도 마음을 더 서글프게 만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중순쯤이었어요. 아침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고 저는 우울증 약을 타러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동네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혼자 뜨끈한 탕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 그녀가 서 있더군요. 초등학교 동창 이미숙.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죠? 말도 많고 웃음소리 유난히 컸던 그 친구. 어머, 김정숙 너 맞지? 와, 하나도 안 변했다. 미숙이의 그 말에 그날 저는 목욕탕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말이죠.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미숙이네 가게에 들렀습니다. 옷가게라기보다 아지트라고 부르고 싶은 곳이었어요. 작은 쇼윈도엔 알록달록한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안에 들어서면 은은한 섬유향이 먼저 반기곤 했습니다. 벽 한편엔 커피포트랑 종이컵이 늘 놓여 있었고 미숙이는 가게를 찾는 손님보다 저를 더 반기는 듯 했죠. 야, 얼굴이 맑아졌다. 이젠 약 끊어도 되는 거 아냐? 그런 미숙이 말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직은 멀었지 뭐하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손에 두툼한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서는 말했어요. 사당에 콜라텍 하나 생겼거든. 거기 가보자. 분위기 끝내줘. 콜라텍?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야, 우리가 거길 왜 가? 춤출 줄도 모르는데. 미숙이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음악이랑 분위기, 그거 느끼러 가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3번, 아니 4번은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주책맞게 보일까, 또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10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 시장에서 고등어 2마리 사고 집으로 돌아와 손질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벨소리에 젖은 손을 털며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이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수가, 너 그 얘기 들었어? 정우 오빠 재혼했대. 정우 제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재혼? 응, 젊은 여자래. 너보다 20살은 어리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생선칼이 싱크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보다 더 큰 충격이 제 안에서 터졌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 하고 끊었지만 제 속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와는 끝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이라니 뭐랄까요? 버려졌다는 기분이 늦게라도 자식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전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 콜라텍 언제 가? 미숙이는 흥분한 듯 말했죠. 이번 주 금요일.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저는 금요일 밤 사당역 근처 처음으로 콜라텍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밖은 겨울을 앞둔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골목 안쪽 철문을 열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악 소리와 조명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붉은 조명, 반짝이는 디스코볼, 그리고 흰 머리를 말끔히 넘긴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멋을 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게 뭐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엄마가 아니라고, 아내였다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냥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참을 구석 의자에 앉아 구경만 했습니다. 미숙이는 흥이 나서 연신 이 남자, 저 남자와 춤을 췄고 저는 그저 조용히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끝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춤추는 사람들 속에서 제 심장도 아주 오래간만에 규칙적으로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을 갈라놓은 밤이었습니다. 원래는 안 가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몸도 으슬으슬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숙이의 전화 한 통에 망설임이 확 사라졌습니다. 오늘 DJ가 바뀌었대. 진짜 잘생겼다더라. 그런 가벼운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화장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군요. 오랜만에 화장을 했고 코트를 꺼내 입으며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다른 여자의 얼굴을 제 얼굴에 포개어 놓은 것처럼요. 사당역 근처 콜라텍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입구 철문이 평소보다 뻑뻑하게 열렸고 안에서 웅웅거리는 베이스 음이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느새 벌써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한 바퀴 돌고 있었고요. 저는 무대 근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지근한 콜라 한 잔. 눈앞은 어지럽게 돌아가는 조명과 사람들의 어깨, 손, 다리, 발. 그때였습니다. 퍽 하고 천장 쪽 어딘가에서 작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빛이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무심히 넘기려던 찰나 콜라텍 구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쪽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이 천장 틈새로 훅 하고 퍼지더니 조명 쪽에서 파지직 소리를 내며 스파크가 튀었고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비상구를 향해 뛰었지만 그 비상구 철문이었습니다. 방음 때문인지 안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였던 겁니다. 누군가는 문을 발로 차고 누군가는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연기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사람들 얼굴은 혼란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고함, 비명, 기침, 그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요? 사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겨우 숨 쉬는 법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끝난다니.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누나, 이쪽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연기 사이에서 보였습니다. 며칠 전 미숙이 뒤에서 조용히 춤을 추던 남자였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삐걱거리던 천장 조명이 뚝 하며 떨어지는 그 순간 제 머리가 강하게 가격당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낯선 병실, 링거줄,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미숙이가 옆에서 울고 있더군요. 정수가 눈 좀 떠봐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던 그때 병실 창가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는 걸 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미소 짓고 있던 그 남자. 제 손을 잡아 끌던 그날의 남자.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뭔가 뜨거운 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 그 사람의 눈빛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그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울림 있는 눈. 저는 그날 그 병실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전 아직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 창밖에서 낮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제 곁에 놓인 화병 속엔 작은 국화 두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남자 정기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콜라텍에서 만났던 바로 그분.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제 아버지 뻘인데 어쩌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토록 똑같이 닮을 수 있는지. 눈빛이며 주름진 눈과 심지어 말투까지도 그랬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다치신 거예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을 때 마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절 구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그는 병문안을 몇 번이고 왔고 짧은 대화 속에 묘한 따뜻함이 오갔습니다. 정기훈 씨는 춤을 오랫동안 춰온 분이었고 젊은 시절 탱고 경연 대회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다시 누군가랑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숙 씨, 그날 당신 손을 잡은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자꾸만 눈물을 밀고 왔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흔들리셨을 수 있어요.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이라는 게요, 정말 그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천장에서 떨어진 그 램프 한 개가 제 인생을 끝낼 뻔했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날 수는 없겠다. 한 번의 사고로 죽을 뻔하고 나니 제 안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혼녀라는 낙인, 늙었다는 자책.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의 불길 속에서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기훈 씨가 퇴원하는 날 병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랑 다시 콜라텍 가보지 않겠어요? 이번엔 음악 말고 진짜 당신이 춤추는 걸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제가 리드해 볼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낮엔 가볍게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미숙이 가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기훈 씨는 생각보다 유머러스했고 춤 얘기만 나오면 아이처럼 들떠서 손짓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춤을 추던 중 음악이 끝나고도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며 멈춰 있었죠. 숨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렇게 우리는 같은 이불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이 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던 무언가가 어느 날 눈으로 보이는 확신이 되었을 때, 병원을 찾은 저는 의사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자연 임신입니다. 사례는 드물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더구나 정숙 씨는 폐경 판정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나이는 많지만 가능성은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도 정기훈 씨도 말없이 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쪽에선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가슴이 부풀었고, 또 한쪽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두려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57 저는 이제 겨우 숨 쉬는 법을 배운 줄 알았는데, 이번엔 누가 제 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 골목 어귀, 학교 앞 문구점, 그 모든 곳이 마치 처음 본 세상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을 비춘 거울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은 분명 57인데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기훈 씨에게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이런 기적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 혹시 믿지 않으면 어쩌나, 나이 많다고 흉보면 어떡하나.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자다가 깨어나 뱃속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죠. 정말 너 여기 있는 거니? 한 번은 거울 앞에 서서 제 배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너를 만나서. 며칠 후 결국 정기훈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부산 앞바다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고 바람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기훈 씨, 나 아이 생겼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우리 아이 생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정기훈 씨는 눈을 질끈 감으며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장난을 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 장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실은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만 알렸고 미숙이는 펑펑 울며 야, 이게 드라마야 뭐야 정수가 진짜 축하해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고위험 임산부라고 온갖 조심을 강조했고 동네 이웃들 사이에선 흉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 무슨 임신이래? 설마 그 남자가 애 아빠야? 너무 나이 차이 나지 않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저는 시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어린 엄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던 그들 사이에서 저는 어색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제 존재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기훈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내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제야 눈을 감고 오래도록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네 약국 앞 미숫가루를 사러 갔다가 들려온 소리였어요. 57. 웃기고 있네. 저 나이에 애를 낳는다니 그건 애가 아니라 벌 받는 거지. 그 남자도 이상하잖아. 애를 키울 생각이 있는 걸까? 말끝마다 비웃음이 묻어 있었고 제 뒷모습을 보고 일부러 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지만 다시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 이상한 열기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몇 번은 못 들은 척했고 몇 번은 그냥 슬며시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그날 단골 마트 계산대 앞에서 마주친 아랫집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숙 씨, 미안하지만 당신 보면 좀 안쓰러워. 너무 늦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늦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건 젊을 때 해야지. 애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귤이 대구르르 굴러다녔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귤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그런 말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한테 해봤어요. 넌 너무 늦었어. 너한텐 자격이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요. 그게 제 인생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눅 들어서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아왔어요. 아이 없는 여자로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으로 늙고 쓸모없는 여자라는 말에 그냥 조용히 숨었어요. 그런데요, 제 안에 생명이 자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의 모든 시선보다 더 소중해요. 저 애기 낳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하나 둘 퍼져갔고 저는 귤을 그대로 남긴 채 마트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랑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기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는 그의 손등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한 증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엄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 이름 석자를 지키며 살 겁니다. 시간은 참 빠르더군요. 눈을 떴을 땐 겨울이 지나 봄이 와 있었고 다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땐 여름 햇살이 창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배는 동그랗게 불러 있었고 병원 진찰실에서 듣는 아기의 심장 소리는 마치 새벽 첫 기차 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그건 단순히 태아의 심장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57. 내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의 소리였어요. 정기훈 씨는 어느 날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낡은 손때 묻은 나무 상자 안엔 그가 30년 전 직접 만든 아기 턱바디와 손뜨개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땐 누구에게 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야 줄 사람이 생겼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내 아이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응원이 하나둘 늘어났고 동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찾아와 말했죠. 정숙 어머님, 우리 원에 대기 없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잘 살아있을게요. 그게 이 아이한테 해줄 첫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흐린 가을 아침, 양수가 터졌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급한 의사들의 목소리, 흐릿한 천장 조명,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정기훈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정숙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57의 나이에 한 생명을 이 세상에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쪼그라든 주먹, 앙앙 우는 목소리, 의사가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외친 그 순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만나서 고마워,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지금 우리 집엔 작은 아기 침대가 있고 그 옆에 정기훈 씨가 만든 모빌이 달려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유축기 소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잠도 부족하지만 이보다 더 충만한 하루는 없었습니다. 요즘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 세상에 정숙 씨 대단하네 하며 엄지를 들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애 낳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늦게라도 내 삶을 선택한 게 대단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57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고 늦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인생에 너무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한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묻습니다. 정수가, 너 참 잘 버텼다. 그 긴 외로움을, 그 깊은 상처를, 그 수많은 자책을 그래도 잘 견뎌줬다. 57에 시작된 기적 같은 일들. 누군가는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단지 운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선물이라는 걸. 한때는요. 꽃무늬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매일 밤 울었습니다. 왜 나만 아이가 없지? 왜 나만 이혼당했지? 왜 나만 아무도 안 찾아주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왜들이 결국 그래서라는 의미로 바뀐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한 남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야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침에 아이를 안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마치 인생 전부를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오늘도 엄마로, 여자로, 인간 정숙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세요. 57에도 인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도, 기적도, 새로운 봄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눈을 감기 전까지 사랑할 시간, 후회 대신 웃을 시간, 무언가를 시작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보다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